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사연자입니다.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맡겨졌던 저는 오랜 시간을 홀로 힘들게 버텨야 했지만 영특한 머리 덕분에 혼자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저는 등록금 내줄 부모님도 내 몸 누일 집도 없이 어렵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운 좋게 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고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던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들보다 조금은 바쁜 대학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 MT도 미팅도 못하고 친구들과는 사이는 멀어졌지만 저는 제 꿈을 위해 꿋꿋이 참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제가 학비가 비싼 로스쿨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로스쿨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독서실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남편은 독서실 총무를 하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제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하기만으로도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었고 그런 남편을 계속 밀어냈어요.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저는 그때까지도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한테 연애할 여유 따위는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고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꿰어냈습니다. 제가 부모 없는 고아인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자기가 저의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저를 열심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말에 넘어가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저는 다정한 남편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없이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역시나 시댁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 같은 고아를 쫓아다녔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건지 제가 공부만 하던 남편을 꿰었다 생각하셨고 제가 장차 공무원이 될 남편 등에 빨대를 꼽으려 취집을 한 거라 여기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를 좋게 보지 않으셨을 테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셨을 뿐 결혼한 후에도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눈초리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저는 남편이 그런 저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목숨까지 내어줄 테니 제발 결혼만 해달라던 남편은 제 배가 불러올수록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변해가기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은 고시생이었던 탓에 돈벌이 할 사람이 없었던 저희는 시댁에 얹혀 지내야 했고 둘 중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사실 남편은 몇 년째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지기만 할 뿐 별로 진척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고시 생활을 접고 취직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로스쿨의 꿈을 접고 결혼을 했으니 앞으로 같이 아이를 키우려면 당연한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국 남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에 간신히 취직을 하게 되었지만 직장 생활이 영 맞지 않는지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힘들고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는 바람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은 잘난 처가 덕분에 덕도 보고 도움도 받는다는데 저는 하필이면 고아라서 급할 때 손 벌릴 처가도 없어서 자기가 개고생을 하는 거라며 엄한 저를 두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지쳐가던 저는 남편의 짐을 나눠지고자 아이를 낳고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린 딸은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자 혼자 외벌이하는 남편의 불만은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했어요. 그래도 없는 살림에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업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내조도 잘해보려 했는데 그런 저의 노력도 남편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더구나 같이 사시는 시어머니 역시 제가 아픈 아이 핑계대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저와 소녀딸을 못마땅해 하기만 하셨습니다. 낳을 거면 기왕 아들을 낳을 것이지. 딸은 어디 쓸 데도 없는데 하필이면 딸을 낳아가지고. 근데 또 낳은 것이 골골대고 아프기만 하니 너는 어떻게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았니? 그러던 중 남편과 연년생인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온 동서의 직업이 변호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나 되고 싶었던 변호사라는 말에 저는 동서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며 동서를 예뻐하셨고 잘난 동서와 고아인 제 처지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었죠. 동서가 들어온 뒤로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차별하셨고 그 모습을 본 동서 역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나 싶었지만 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를 차별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점점 변해가는 남편을 보며 결혼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후회는 이미 한참 늦은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며 근근히 버티고 살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5살 난 딸아이에게 난치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내 아이가 난치병에 걸렸다는 말은 부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고 저는 아픈 딸의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불치병은 아니니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매번 맞아야 하는 주사만 해도 몇십만 원에 약값이며 입원 치료비가 적지 않다 보니 평범한 저희 부부 사정에 부담일 수밖에 없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 앞으로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는 건데 워낙에 돈돈거리는 남편 때문에 그마저도 못한 게 한이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픈데 그깟 돈이 문제겠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딸아이 목숨을 구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픈 딸의 사정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딸아이가 아픈 것도 전부 제 탓이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려고만 하더라고요.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애 밑으로 뭐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나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애 밑으로 전 재산 다 꼬라박게 생겼네. 밖에서 힘들게 돈 벌면 뭐하냐? 집에서 식충이들이 다 쓰고 있는데. 당신 그게 지금 아픈 애한테 할 소리야? 혜민이가 남이야? 우리 딸이잖아. 그러게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그냥 뒀어? 애가 저렇게 아플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고 보면 애 아픈 것도 결국 네 탓이야. 너 무슨 RH-인지 뭔지 이상한 혈액형이라고 조심해야 한다 어쩐다 유별을 떨더니 애가 너 닮아서 희귀혈액형이잖아. 근데 또 난치병이라고 아픈 거 보면 쟤 아픈 것도 다 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이래서 애초에 근본도 모르는 애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닌 거야. 쟤 고아원 출신이라 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집 핏줄에 어떤 추접한 게 섞여 있을지 누가 아니? 어디서 뭘 하다 굴러먹었는지 알게 뭐야. 우리 집은 대대로 장수하고 건강한 집안인데 아픈 사람 하나 없는 집에 애가 아픈 거 보면 그게 다 누구 탓일지 뻔한 거지. 아휴, 그러게 진작 신경 좀 쓰지. 쟤는 지 딸 아플 때까지 뭘 했나 몰라. 어린 거 하나 아픈 바람에 온 식구들이 이게 무슨 고생인지. 남편과 시모는 아이가 아픈 것이 모두 고아인 제가
핏줄도 모르는 탓이라며 제게 책임을 돌렸고 그때마다 저는 괜히 죄인이 된 듯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사람 취급 받아본 적도 없으니 무시나 괄시 정도야 이골이 나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남편이 딸아이를 모른 척하려 할 때였어요. 이기적인 남편은 딸이 아픈데도 돈 걱정이 먼저더니 아이 병원비 얘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내곤 했어요. 그러더니 기어이 아이 치료비가 아깝다며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혜민 아빠, 오늘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 이번 달 병원비 안 들어왔다고. 자꾸 이러면 나도 병원 다니기 힘들고 병원에서도 불편해하셔. 그러니까 제발 병원비는 제때 내주면 안 될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야, 그렇게 힘들면 네가 벌어다 내던가. 누군 땅 파서 돈 만드는 줄 아나, 씨. 내 앞에서 돈 얘기 좀 작작해. 당신 정말 애 치료비 가지고 이럴 거야? 당신 애 아빠 아니야? 아이가 아픈데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지. 애 아빠고 책임이고 뭐고. 나도 이제 다 지겹다. 애초에 너 같은 걸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아주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말았어. 이제라도 다 그만하고 싶다. 아니, 그만하자. 나 이제 당신 애아빠 노릇 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뭐?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애가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그럼 우리 혜민이 치료비는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애 하나 밑으로 얼마를 갖다 줬는데 그런다고 애가 낫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만큼 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만해도 되지 않냐? 아무튼 나는 내 할 책임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내일 이혼 서류 갖고 올 테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에서 보자.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제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런 남편의 편을 드는 시모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딸 자식도 나몰라라 하며 일방적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행동이 너무나 끔찍했지만 당시 힘없던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 없어진 저는 다행히 딸아이가 다니는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당장 급한 것은 아이의 치료비였습니다. 하루라도 치료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딸아이의 상황에 저는 시댁으로 달려가 사정도 해봤지만 시모와 남편은 제게 소금을 뿌리며 저를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서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문전박대로 쫓겨나고 염치 없는 거렁뱅이 취급을 당해 비참한 심정이었지만 그때 저는 제가 무슨 수모를 겪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내일 하는 딸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마음이었죠. 제게 한 번도 살가운 적 없었던 동서가 제 부탁 같은 걸 들어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동서 역시 저와 같은 엄마이니 저는 같은 자식 가진 어미의 마음에 호소해보고자 마지막으로 동서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생활하는 동서는 돈도 잘 벌고 여윳돈도 있으니까 인정에 호소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동서 회사 앞에 도착하니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동서가 과연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할지 걱정도 되고 이번에는 남들 앞에서 또 어떤 수모를 겪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일순간일 뿐 저는 다시금 병원에 누워있는 제 딸을 떠올리며 없는 용기를 짜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전부 내려놓고 동서가 일하는 로펌으로 들어간 저는 들어가자마자
동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머, 형님? 아니, 이젠 형님도 아니지. 그쪽이 여긴 왜 찾아왔어요? 설마 나 만나러 온 거예요? 미안해, 동서.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게 예의가 아닌데. 예의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말이야. 동서 연락처 알아내려고 해도 어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찾아오게 됐어. 나 좀 이해해줘, 동서. 아니, 나는 이제 그쪽 동서도 아닌데 왜 자꾸 동서라고 그러는 거야? 아주버님이랑 이혼했으면 우리 관계도 이제 끝이지. 동서는 무슨 동서? 그리고 남의 회사까지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민폐예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동서지간으로 엮이는 거 누가 반긴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나 쪽지려고 환장했어요? 미안해, 동서. 근데 내가 정말 사정이 급해서 내 얘기 좀 잠깐 들어주면 안 될까? 무슨 얘기를 들어줘요? 내가 그쪽한테 들어줄 얘기가 뭐 있다고.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나가요. 동서, 나도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내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래. 우리 혜민이 아픈 거 동서도 알잖아. 우리 혜민이가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대. 근데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난 거 알지? 그런 내가 당장 치료비가 어딨겠어. 나는 다른 욕심 없고 그냥 우리 혜민이만 살리면 돼. 혜민이 치료받고 나면 돈은 꼭 갚을 테니까 동서가 치료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동서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 내 심정 조금은 알 거 아니야. 애가 문에 부딪히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게 부모인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 제발 동서, 사람 하나 살린다 셈 치고 나 좀 도와줘라, 응?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 제발. 그래서 뭐요? 그 집 애 아픈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설마 그거 가지고 지금 구걸하러 온 거예요? 아픈 애 앞세워서 불쌍한 척 동정 사려고?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혜민이 걔가 내 딸도 아닌데 내가 안타까워해야 해요? 자식 키운다고 다 같은 처지인 줄 아나. 내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사정에 누가 관심이나 쓰겠어요? 거기다 애 아빠도 애 할머니도 필요 없다고 버린 애를? 형님, 시댁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여기 와서 구걸하는 거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죠? 내가 만만한 거야 뭐야? 아주버님도 나몰라라 한 애를 내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동서까지 정말 이럴 거야? 그래도 동서는 아이 엄마잖아. 같은 엄마로서 동정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어?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나 정말 어디 가서 장기라도 떼다 팔고 싶은 심정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혜민이 곁에 없으면 우리 혜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나 닮아서 하필이면 희귀혈액형 타고난 우리 혜민이 수혈이라도 필요하면 내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 갚겠다고 하잖아. 몇 년이 걸리던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나한테는 큰돈이지만 잘 나가는 동서한테는 그리 큰돈 아닌 것도 알아. 동서 한번 수임료로 애 하나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진짜 더럽게 끈질기네. 싫다는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 집의 사정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소아병동에 불쌍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쪽에만 불쌍한 줄 알아요? 애가 아프던 말던 그쪽 사정인 거지. 그러게 애 제대로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뭐하러 애를 낳았어요? 주제도 안 되면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놓고 자기 결혼 생활 망치고 애 아픈 것까지 왜 나한테 책임을 밀어요? 내가 그쪽 억지로 결혼시켰나?
누가 들으면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 줄 알겠어? 아무튼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끌려나가기 전에 얼른 꺼져요. 동서, 제발. 나 동서 아니면 더 도움 구할 곳도 없어. 나 고아의 친구도 없는 거 알잖아. 제발 모르는 사람 한 번 목숨 구해준다 생각하고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진짜 100번 말해도 말이 안 통하네. 바쁜 사람 붙잡고 사정할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던가. 경비원, 여기 잡상인 있는데 잡상인 출입금지 안 시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동서에게 구걸하고 빌었지만 동서는 제게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판모를 남보다 못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딸아이를 살릴 생각에 동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참하게 매달려봤지만 동서는 자기 다리에 들러붙은 저를 더러운 오물 보듯 대하며 기어이 저를 잡상인 취급하며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경비원들에게 고함 지르며 저를 쫓아내려 하는 그 순간 어디서인가 나이 지긋해 보이시는 어른이 불쑥 나타나 저를 빤히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저를 하도 빤히 들여다보시기에 저를 잡으러 온 경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경비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분 차림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정갈한 차림에 왠지 모를 카리스마까지 느껴져서 저는 그분이 이 로펌에서도 높은 직급의 분이시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등장에 제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동서마저 얌전해지더니 동서가 그분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그분을 대표님이라 부르더라고요. 대표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방금 소라님 별거 아니었어요. 사무실에 잡상인이 들어와서 자꾸 돈을 달라 난리를 피길래 막 쫓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동서가 저를 잡상인으로 부르며 설명을 하는데도 그 대표님은 동서의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제게 다가오시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자 그분은 저를 찬찬히 뜯어보시고는 이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셨습니다. 선영아, 너 선영이구나. 선영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세상에 역시 살아있었어. 살아있고 말고. 네? 선영이라뇨. 저는 선영이가 아닌데요.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라뇨.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대표님이 착각을 하셨나 봐요. 내가 내 딸도 못 알아볼까봐. 선영이가 분명 틀림없는데도. 내가 조금 전에 두 사람 하는 대화를 잠시 들었는데 자네 고아라며. 그럼 고아원에서 자란 건가? 네, 그건 맞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혹시 몇 살부터 고아원에 있었는지도 기억하나? 그건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요. 잘은 모르지만 기록상으로는 10살쯤이에요. 역시. 그럼 혹시 희귀혈액형이라는 것도 맞아? 네. 제가 RH-라서 저희 딸도 저랑 같거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지. 역시 맞구나. 맞아. 아무래도 자네가 내 딸 선영이 같아서 그래. 선영이는 내 딸아이 이름이거든. 20여 년 전에 잃어버린 후로 여태 찾아다니던 내 딸. 선영아, 아빠가 기억나지 않니? 저를 붙잡고 이것저것 캐물으시던 대표님은 몇 가지를 확인하시고는 이내 논시울을 붉히며
저를 선영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던 저는 처음 보는 대표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님은 제가 20여 년 전 잃어버렸던 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 했지만 저는 대표님이 찾는 따님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찾는 따님이 나와 많이 닮아서 착각을 하시는구나 싶었던 저는 오해를 풀기 위해 해명을 하려 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 대표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대표님, 제 이름은 이지연이고요. 선영이라는 이름은 몰라요. 아무래도 대표님이 찾으시는 분이 저는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10살쯤 버려진 기억부터 희귀혈액형까지 똑같은데. 거기다가 특히나 나를 쏙 빼닮은 그 얼굴. 자네가 내 딸 선영이가 아닐 리가 없어. 설마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 법이야. 내가 자네를 본 순간 자네가 내 딸이라는 걸 단번에 느꼈다니까. 선영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죄송해요.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이 거의 없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직접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그 후로 연락이 아주 끊겼고요. 그러니까 따님을 오매불망 찾아다니셨던 대표님이 저희 부모님일 리가 없죠. 따님을 오랫동안 찾으셨을 텐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럴 리가. 분명 내 딸 선영이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지, 맞다니까 그러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으면 부모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엄마 손잡고 고아원 가던 그날 기억은 선명하거든요. 그때 엄마 얼굴이며 그날의 일은 지금도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이 찾는 그분이 아닐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의 딸이라 확신하며 말씀하시는 대표님을 보며 저도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나는 낳아준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 여기며 한평생 마음고생하며 살았는데 나도 저렇게 오매불망 찾아다녔다는 친부모가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20여 년을 자식을 찾아다니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저는 갑자기 선영이라는 그분이 부러워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잠시 아쉬워하는 사이 동서가 끼어들어 저를 다시 쫓아내려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표님. 이 사람이 대표님 따님일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니까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제가 알아서 잘 돌려보낼 테니까 대표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예요? 얼른 안 가고. 그리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요. 앞으로 여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닌데, 정말 선영이가 맞는데. 아, 혹시 버림받던 나를 기억하면, 고아원에 데려다주던 어머니 얼굴을 기억한다면, 혹시 자네 어머니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어? 다시 동서에게 쫓겨나려던 그때 대표님께서 다급히 저를 부르시며 누군가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전 신문기사 사진으로 보이는 그 사진 속 여성은 놀랍게도 제가 기억하는 저희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버림받던 충격 탓인지 그날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던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저를 지연이라 부르며 보육원에 맡기고 가던 그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희 엄마의 사진을
대표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엄마가 왜 신문기사에 얼굴이 실려 있는 건지, 저는 모든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역시 자네가 내 딸이 맞았어. 자네가 내 딸 선영이가 확실하다는 말이야. 그럼 설마 이분이 부인이세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 이 여자는 네 엄마가 아니야, 선영아. 이 여자는 너를 납치해간 유괴범이란 말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괴범이라뇨? 그분은 저희 엄마가 맞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선영이가 아니라 지연이고요. 근데 유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아무래도 어릴 적 유괴당했던 충격 탓에 기억을 전부 잃은 모양이야. 선영이, 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너는 내 딸이 맞아. 20여 년 전 유괴당한 내 딸이 맞다고. 그리고 저는 대표님, 아니,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라고 알고 있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그 엄마가 사실은 제 친모가 아니라 저의 유괴범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기사 사진이 저의 유괴 사건에 관련된 진짜 신문기사 사진이었던 겁니다. 선영이, 네가 엄마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단다. 일 때문에 바쁜 우리 부부를 대신해서 그 여자가 살림과 육아를 봐주곤 했는데 우리는 그 여자를 한 가족처럼 생각하며 깊이 믿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글쎄 돈에 눈이 멀어서는 어느 날 네 몸값을 요구하면서 너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지 뭐냐. 무남 동료, 외동딸인 너를 잃어버린 우리 부부는 밤낮 없이 너를 찾아다니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단다. 그러자 그 유괴범이 경찰을 피해 아주 숨어버렸던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결국 그 여자를 찾았는데 너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여자 혼자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했더구나. 아무래도 경찰 수사의 압박 때문에 잡히면 큰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거겠지. 결국 그 여자가 떠나버리며 우리는 네 행방을 알 길이 없어졌고 그 후로도 계속 너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 1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니 홀로 있으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계속 소식이 없는 걸 보고 포기해야 하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 네가 기억을 잃었었다니 이제야 상황이 이해가 되는구나. 30여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은 제 인생이 뒤흔들릴 법한 충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름부터 부모에 대한 기억마저 모두 가짜였다니. 처음에는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의 자식을 유괴해놓고는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고아원에 버려두고 가버린 무책임한 유괴범의 행동에 저는 부모님을 잃고 한 가정이 파탄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후로도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고 다니셨지만 이름도 다른 저를 찾으실 방법이 없으셨을 겁니다. 더구나 저 또한 기억이 잘못되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줄만 알고 있었으니 제 쪽에서 부모님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었고 성인이 된 후로는 더더욱 소식을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를 꼭 찾으려는 노력에 저의 어릴 적 사진을 활용해 현재의 모습을 복원까지 하시며 여전히 저를 찾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서를 찾아온 제가 잃어버린 딸과 너무나 닮은 모습에 깜짝 놀라 달려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제가 희귀혈액형이라는 흔하지 않은 특징까지 똑같았으니
제가 잃어버린 딸이라 확신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게 정말이라면 진짜 제가 선영일 수도 있는 거네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선영이 맞다니까 그러네.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찾아다녔는데 그동안 수많은 제보들이 오고 자기가 선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내 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나는 분명 내 딸이 나타나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이었어. 선영아, 의심하지 말거라. 너는 분명 내 딸이야. 핏줄이 당긴다는 게 이런 건가 싶구나. 정말 저희 아버지세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최 변호사, 내가 분명 내 딸의 보건사진을 산에 전부 뿌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 변호사가 선영이와 아는 사이였다면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 누가 봐도 닮은 모습에 최 변호사도 의심해봐야 한 것 아닌가? 최 변호사? 설마 알면서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대표님. 아니, 저희 형님은 분명 천의 구하인데 대표님이 찾던 딸이라니 말도 안 돼요. 저는 닮은 줄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스쳐 지나가다 한눈에 알아볼 정도였는데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자네가 몰랐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말이야? 눈썰미가 없다 그래도 닮지 않았다는 말은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상황을 보니 두 사람이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일부러 모른 척한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한들 자네가 내 딸에게 준 모욕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아직 친자 확인도 안 된 일이잖아요? 내 딸이 아니라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식구를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는 자네의 태도. 그런 자네의 태도는 약자를 돕겠다는 우리 로펌의 취지와 상당히 떨어진 태도야. 자네, 여태껏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호를 맡은 건가? 돈 없는 의뢰인들은 잡상이 취급하고 능력 있는 의뢰인들만 받으면서 말이야. 자네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대표님, 아니에요. 전부 오해세요. 제가 아까 형님한테 그런 건 전부 개인적인 일일 뿐이지 제가 약자를 무시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형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슨 설명을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 동서. 동서가 나 그동안 무시했던 걸 말하면 되는 거야? 동서는 날 한 번도 식구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아까도 남보다 못하다 그러지 않았어? 역시 그랬구만. 최 변호사 그동안 실적도 좋고 싹싹해 보여서 좋게 봐왔는데 결국 약자한테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최 변호사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겠네. 어려운 사람에게 횡포를 부린 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감히 내 딸에게 그런 모욕을 준 것은 나도 쉽게 용서할 수가 없군.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수는 없겠어. 그동안 설마 했지만 오늘 일을 보니 결론이 나는구만. 자네의 거취 문제는 곧 통보해 줄 테니 오늘은 이만 퇴근하는 게 좋겠네. 앞으로 이 회사에서 볼 수 없을 테니 말이야. 대표님,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저 그동안 실적도 좋았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여기 관두면 정말 힘들어져요, 대표님. 그건 자네 사정 아닌가? 자네도 아까 내 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같은 부모로서 동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어 남의 자식 사정 알 바 아니라며 내쳤던 자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참 우습구만. 어째 반대 입장이 되어보니 내 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겠나? 설마 제가 형님이 대표님 따님인 줄 알고 그랬겠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았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대표님께 알렸겠죠. 아니, 저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줄 알았겠나요? 저 정말 반성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만. 내 딸이 아니었다고 해도 자네는 우리 로펌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어. 우리 로펌은 늘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말하고 가르쳤건만 결국 자네는 우리 로펌에 맞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동안은 가식을 떨어 그렇게 속여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지. 그러니 더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가게. 아니면 자네도 잡상인 마냥 끌려나가고 싶은 겐가?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애원하는 동서를 보니 조금 전 저의 모습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동서는 자기가 한 일은 생각 못하고 자기 억울한 것만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자신이 제게 하려던 대로 경비들에게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해꾼이 사라진 뒤에야 저는 아버지와 다시금 부녀간의 상봉을 만끽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검증하지 않아도 제가 딸이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짓고 싶었던 저는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간 저는 떨림과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 많은 우연이 겹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친부모님의 등장에 제 스스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결과는 친자일치였습니다. 제가 정말 로펌 대표님의 잃어버린 딸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부잣집 딸이었다는 출생의 비밀 이야기는 전부 드라마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정말 제게 벌어졌다니 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내 딸 선영이가 맞니?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응? 세상에, 이렇게 지척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너를 못 찾아서 고생만 시켰구나. 아니에요. 두 분은 저를 찾기 위해 애쓰셨다고 들었어요. 저조차도 제 이름을 모르고 사연을 몰랐는데 두 분도 저를 찾기 어려우셨겠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찾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정말로요. 거 봐라. 네가 내 딸 선영이가 맞다고 했지 않아. 아버지가 설마 딸을 못 알아볼까봐. 그래도 참 다행이야. 죽기 전에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젠 나도 더 여한이었구나.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네가 어쩌면 세상을 떠났을지 모른다 생각했어. 그동안 큰 돈을 들여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도 도통 찾지를 못했으니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섰단다. 근데 내가 선영이 너를 우리 회사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니? 이쯤 되면 하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싶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선영아. 우리가 그동안 너에게 못해주었던 것들 전부 다 해줄 거니까 우리 선영이는 앞으로 받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저는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저를 위해 앞으로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덕분에 딸아이의 치료는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든든한 조부모님이 생긴 저희 딸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는데 제가 변호사 준비를 했었다는 걸 아시고는 늦었지만 꿈을 이룰 수 있게 로스쿨 입학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선영이 네가 변호사가 꿈이었다니 역시 핏줄이 어디 가지는 않는 모양이다. 우리 집은 증조부님 때부터 대대로 법관의 검사 변호사를 하던 집안이었거든. 재능과 지능도 유전이라 그러더니 역시 선영이 네가 아빠를 닮은 모양이야.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영이 네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마. 혜민이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 없이 로스쿨 입학 준비만 하렴. 그리고 졸업하면 바로 우리 로펌에서 일하려무나. 정말요? 저 정말 공부해도 되나요? 그럼 당연하지. 애초에 우리가 그때 너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우리의 지원 아래 걱정 없이 공부해서 진작에 변호사가 되었을 텐데. 네가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게 된 것도 결국 다 내 탓이다 싶구나. 부모의 존재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힘들었을까. 그런 환경에서도 혼자 힘으로 공부한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고 순진한 아이를 꼬드겨서 결혼을 하고서 감히 내 딸을 버렸다니. 내가 그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부모님을 만나고 저는 그간의 제 사연을 전부 부모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혼자 살적 고생했던 얘기부터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아픈 아이 데리고 쫓겨난 이야기까지 제가 시댁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어요. 그동안은 친정부모 없다는 죄로 무시만 당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 하나 없어 답답했는데 이제 정말 친정부모님이 생겼으니 저도 원을 푸른 셈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풀이 정도만 생각하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모님은 제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받으신 듯 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여도 그런 집안이 있느냐며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대하고 내쫓은 그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아버지가 저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처럼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협의 이혼을 당한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법 공부를 했으니 그걸 알기는 했지만 그때는 힘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을 저희 아버지가 대신 나서주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전 남편과 다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펌에서 잘린 동서 때문에 제 소식을 알고 있던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을 걸어오자 깜짝 놀라며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소송장이 날라왔던데 이거 당신이 보낸 거야? 여보는 누가 여보야? 여기 당신 여보가 어딨어? 말 조심해. 그거 우리 회사 측에서 보낸 거야. 나 대신할 변호사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 쪽으로 연락해. 우리 사이에 이제 와서 대화할 건덕지나 있어? 그래도 이혼은 부부가 하는 건데 어떻게 변호사를 통해서 대화를 해. 혜민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나도 재수 씨 통해서 소식은 들었어. 당신 친부모님 만나게 되었다며? 아니, 어떻게 그 로펌에 잃어버린 딸이 당신일 수가 있어. 그걸 진작 알았으면 우리도 이혼 안 할 수 있는 건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어떨까? 뭐? 재결합?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 앞에서 재결합 소리를 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화내지 말고 들어봐. 당신도 혼자 혜민이 키우려면 힘들 거고 아픈 혜민이 혼자 케어하기 벅찰 거 아니야. 애한테도 아직 아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혜민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응? 혜민이를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놈이랑은 하루도 못 살지. 아픈 딸은 자식도 아니라며 내버린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딸 걱정하는 척을 해? 이번 소송에서 양육권, 친권 내가 확실히 가져올 거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 당신이 우리 모녀 길바닥에 내버린 걸 알면 판사님도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시겠지. 동서통에서 들었으면 대충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로펌 이혼소송 전문인 거 알지? 당신은 무조건 지게 될 거야.
그리고 별로 탐나지는 않지만 그 집 재산도 뺏어올 거고. 그럼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어머니까지 뒷목 잡고 쓰러지겠네? 어머니도 우리 이혼 소송하는 거 아셔? 아직 모르시면 그냥 끝까지 모르시게 해. 연세도 있으신데 충격받아서 쓰러지시는 거 괜찮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하긴 이제 남인데 니네 엄마 죽던 살던 내 할 바 아니지만. 그럼 나는 당신이랑 더 할 말 없으니까 할 얘기 있으면 우리 변호사 통해서 하고, 한 번만 더 이쪽으로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각오해. 그 후 저는 아버지 도움으로 전 남편과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야 딸아이를 데려갈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문제를 위해 확실히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은 물론 시모와 남편에게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 문제로 오랜만에 시모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180도 달라진 제 모습에 시모가 뒤로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대형 로펌 대표님의 친딸이었다니. 변호사 며느리 얻었다며 동서를 그렇게 예뻐하던 시모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집과의 인연도 이제서야 깨끗하게 정리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20여 년 만에 상봉한 부모님과 다정한 시간들을 보내며 열심히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네요. 오랫동안 아팠던 딸아이는 최고의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상태가 너무나 좋아져서 내년에는 무사히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딸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던 제게는 더없이 큰 행복이네요. 뒤늦게 부모님을 찾게 되며 잃어버린 20여 년간의 세월을 한순간에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쌓아갈 추억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30여 년 전 애들이 아장아장 걷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자식 둘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자라는 사이 저는 천천히 늙은 거겠죠. 첫째는 아들인데 10달을 꽉 채워 태어났고 둘째는 딸인데 칠삭둥이라고 하죠. 10달을 못 채우고 7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철물점과 전파사를 함께 운영하는 부모님의 장녀로 태어나 쭉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연실, 남동생 이름은 건우인데 철물점과 전파사는 저희 남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었죠. 건실철물, 건실전파사. 건실하게 오래오래 가게를 하려고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주로 전파사에서 전자기기들을 수리하셨고 엄마는 철물점에서 자잘한 공구들과 그릇을 팔았습니다. 아빠는 언제부터 이렇게 손재주가 좋았어? 고장난 걸 어떻게 이리 뚝딱뚝딱 고쳐? 글쎄다. 아빠가 연실이 너 나이보다 어릴 적에는 가지고 놀 게 별로 없었어. 그냥 산과 들판이 놀이터였지. 아버지 또래 친구들은 산들에서 곤충 같은 것을 잡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는 그렇게 활동적인 편이 아니었다. 몸이 약한 탓도 있었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농기구나 연장들 관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나중에 좀 더 자라서는 물건을 뜯어보고 조립하고 그런 게 아주 재미가 있더라. 나중에 이걸로 먹고 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말이다.
그래? 그럼 아빠는 운이 좋은 거네? 저번에 순천에 놀러 갔을 때 순자 아줌마가 그랬는데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행운이래. 순자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셨어? 순자 아줌마는 생선 가게 하잖아.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봤거든. 아줌마는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 장사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지? 나라고 하루 종일 생선 대가리 자르는 일이 좋아서 하겠니?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시던걸? 그래, 다들 그런 거지. 땅 파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누구는 애들은 그냥 낳아만 놓으면 절로 큰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절로 크던? 아니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게 다 돈인데. 그러니까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그럼 연실이도 어른이 되지? 우리 연실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아빠처럼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꼭 뭐가 되어야 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어른은 나쁜 거야?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돈 아주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만 그러는 게 쉽지 않잖아. 나중에 결혼하고 연실이 자식들이 생기면은 부모가 되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야. 지금부터 걱정할 것은 아니지. 경제가 막 성장한다고 했지만 당시는 컬러 텔레비전도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좀 산다고 하는 집에서만 텔레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와 사귀고 친해지려고 다들 노력을 했어요. 친해지고 나면 친구 집에 놀러 갈 수 있고 텔레비전이라는 걸 구경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재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나 자동차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때는 자가용 자동차도 중산층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전파사를 하는 아버지가 주로 수리를 하는 것은 라디오, 선풍기 같은 것이었고 형광등보다는 백열 전구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전구가 자주 팔렸습니다. 집집마다 비상용으로 양초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저 철없을 때라 꿈도 야망도 없는가 보다. 언젠가 나도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지 했는데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더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딱히 공부에는 소질도 욕심도 없었기에 20살이 되어 부모님의 철물점과 전파사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한 동네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사실 거의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었죠. 나이가 드니까 영 눈이 침침해서 안 되겠어. 무슨 전증이 있는 건지 손도 달달달달 떨리고. 내가 그래서 진즉 전파사에 사람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좀 기술 있는 젊은 사람으로다가. 그러면은 당신은 한결 일이 편하겠네. 수리는 기술자한테 맡기고 당신은 물건 들여다 놓고 재고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도 연실이가 철물점이랑 전파사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물건을 곧잘 파니까는 다른 직원은 필요 없고 전파사에서 일할 청년만 구해봅시다. 지역 신문에도 공고를 내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개를 부탁한 지 몇 달 뒤 한 청년이 우리 아버지 전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거무잡잡한 피부에 다부진 몸으로 보여서 기술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죠. 아무래도 앉아서 오밀조밀 손을 쓰는 것보단 힘쓰는 일을 더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거 고치는 거 내가 옆에서 봐도 되겠나? 네, 한번 수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청년 제품 수리하는 것을 지켜볼 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생긴 것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투박해 보이는 손이었는데 막상 공구를 집으니 어찌나 섬세하게 작업을 하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뚝딱 고쳐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흡족한 듯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무엇을 하다가 왔나? 농사짓는 부모님 일을 돕다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전기기술 같은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배웠는데 군대에서도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그렇구만. 아버지가 월남에 다녀오셨거든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유증을 앓았고 참 고생하시다가 몇 년 전에 떠나셨어요. 참전 용사셨구만.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타지러 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네. 예, 일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신문 광고를 봤는데 저한테 딱 맞는 일 같아서요. 이제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근처에 방을 얻었나? 정육점 하는 이씨 아저씨네 새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멀지 않지. 다니기는 가까운 듯해서 잘 됐네. 여기 오는 손님들이야 거진 다 동네 사람들인데 그래도 심심찮게 술이 맡기는 일이 많거든. 잘 부탁하네.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떠돌던 총각은 우리 아버지 전파사에서 일을 하며 정착을 하게 되었죠. 저도 가게 일을 계속 돕고 있어서 자연스레 얼굴을 마주칠 일이 많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릴 적 코흘리기 때부터 봤던 동네 친구들을 볼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가까이에서 대화만 나눠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것 같고 물건을 전달하다가도 손이라도 스칠 때면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태어나 처음 느낀 연애 감정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 23, 그 남자가 25이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에 서로 알게 되어 자연스레 마음이 깊어졌고 인연을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가 그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서는 아예 남편과 제가 우리 아버지 전파사를 물려받았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전파사로 먹고 사는 게 괜찮았거든요. 아버지는 전파사를 사위에게 물려준 뒤 첫째 아들이 유치원에 가기 전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년이 지나 둘째 딸이 태어날 때쯤부터 전파사를 운영하는 게 예전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자 본격적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때는 집집마다 TV가 다 있었고 점점 전화기나 라디오, 선풍기를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늦기 전에 일을 새로 찾아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보. 남편과 상의해서 전파사를 정리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기기술 쪽으로는 특화가 되었기 때문에 금방 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한전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본사 직원은 아니었고 한전에서 쓰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어요. 전봇대와 전선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모아두었던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점을 열었어요. 당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시작했거든요. 아주 목이 좋았습니다. 그 동네에 떡볶이 파는 것이 시장에 있었는데 학교 코앞에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영수야, 학교 끝나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엄마 가게로 와라. 알겠지? 알았어요, 엄마.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1학년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것은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후문 쪽에 가게가 있었으니까 학교안 아이들을 돌보기가 참 좋았거든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똘망똘망하여 달리기도 공부도 곧잘 했는데 딸은 좀 어리버리하고 내성적인 애였어요. 유치원 때부터 참 손이 많이 갔는데 초등학교를 가니 애가 학교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곧장 가게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고 돈가스를 튀기며 장사를 준비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수업을 길게 하지 않아서 항상 딸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학교 후 가게로 데려와 점심을 먹이고 공부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점심 장사에 바빠 정신이 없었거든요. 만들어둔 김밥도 거의 나가고 떡볶이 한 판을 다 팔고 새로 떡볶이를 하려고 물을 붓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수, 왔니? 엄마, 나 배고파.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 배가 고파?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해서 엄청 뛰었거든요. 그래, 떡볶이 이제 새로 하니까는 영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영이야, 오빠 학교 끝나고 왔다. 영이 없는데? 영이가 왜 없어? 아들 말에 흠칫 놀라 가게를 둘러보니 세상에나 딸이 없는 겁니다. 원래 오빠보다 일찍 수업을 마치고 가게로 오는 애인데 너무 깜짝 놀라 가게를 뛰어나갔어요. 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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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 나온 아들과 함께 분식점 앞 후문을 살펴보고 운동장, 교실, 복도를 다 돌아다녔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쿵쿵 뛰고 식은땀이 나는데 정말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학교를 샅샅이 본 뒤 아들과 함께 학교 정문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정문에서 50m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영희야! 영희야! 영희야, 여기 있었어. 학교 끝나면 곧바로 분식점으로 오라고 했잖아. 오늘 나갔는데 분식점이 없잖아. 이 문이 아니라 저쪽 문이잖아. 정문 말고 후문. 후문으로 나와야지. 아니, 잘 찾아오다가 오늘 갑자기 왜 그랬어? 엄마랑 오빠 얼마나 놀랐다고. 문으로 나갔는데 엄마가 안 보였다고. 왜 나한테 그래? 딸은 놀라서 엉엉 울었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 학교 근처에 있었고 멀리 가지 않은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다음날 딸과 함께 학교로 가서 정문과 후문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교실에서 나와서 후문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딸이 기억하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먼 곳도 아니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가게 찾아오는 것도 헤매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1학년이잖아. 학교가 낯설고 갑자기 잊어버렸나 보네. 어디 멀리 안 가서 다행이야. 장사도 장사지만 내가 영희 때문에 학교 바로 앞에 분식점을 차린 건데. 다시 길 알려줬다며? 이제 안 그럴 거야. 8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일까요?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들도 그 일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동생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분식집에 종종 친구들을 데리고 오곤 했는데 딸은 한 번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른지. 학년이 올라가 아들은 학교 후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딸은 10살이 되어도 내내 저랑 꼭 붙어 있었죠. 그때 한창 남자아이들은 태권도 학원, 여자아이들은 피아노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이라도 하면 좋을까 해서 딸을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습니다. 실력이 늘거나 뭐 대회 같은 거 바란 게 아니고 그냥 집중해서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피아노 학원도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영희야, 피아노 학원 찾아갈 수 있어? 학교 바로 근처에 있잖아. 아니, 못 가. 나 혼자 못해. 학교 후 여전히 딸은 바로 분식집으로 왔고 거기서 간식을 먹인 뒤 잠깐 가게를 비우고 딸을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지나 끝날 시간이 되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분식집으로 왔고요. 애들 둘 키우며 분식집 일에 남편 퇴근할 시간 맞춰 저녁 차리기.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빠르게 판단을 한 덕분에 생활은 훨씬 나아졌지요. 전파사를 제때 정리했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각자 일을 구한 게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 어렸을 때 아버지랑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나더군요. 이렇게 학교 앞에서 아이들 상대로 떡볶이, 김밥, 돈가스를 팔며 생활을 유지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밥 많은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하니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아이들 커가는 것, 남편과 열심히 살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이룬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집중력이 좋고 진득하니 앉아 공부하고 스스로 할 일을 하는 애였는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항상 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죠. 당신도 나도 공부 쪽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영수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나보다는 당신을 닮은 것 같지? 집중력도 좋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걸 잘하잖아. 난 어려서부터 그런 걸 못했는데. 나야 그냥 전기전선 쪽에 한정되어 있지. 나라고 책에 취미가 있었나? 참 신기하네. 그래도 영수가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는 해줘야지. 혹시 알아? 우리 영수 나중에 큰 인물 돼서 이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될지? 영수야, 아무 걱정이 없지. 나는 영희가 걱정이야.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덧셈 뺄셈을 어려워해서 애를 먹고 있잖아. 산수 쪽 머리가 아닌가 봐. 그래도 감수성은 풍부하잖아. 피아노 학원 꾸준히 보내길 잘한 거 아니야? 여보, 안 그래도 피아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뭐라고? 영희 계속 피아노 학원 다니게 할 거냐고. 너무 산만하고 큰 흥미도 없고 요즘에는 특히나 피아노 치는 것도 안 좋아해서 학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네. 남편은 딸이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좋게 표현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감정 기복이 큰 거였어요. 11살인데도 유치원 애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면서 때를 쓸 때가 많았고 무엇을 해도 큰 흥미를 갖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는 했거든요. 학원이야 매달 학원비를 받으면 좋은 건데 학원비를 안 받아도 되니 사실상 학원을 그만 보내는 게 좋겠다는 피아노 학원 원장의 말에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냥 성격이라며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니 제가 예민한 건가 유난을 떠는 건가 했어요. 그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 친구도 사귀어 종종 분식집에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조금씩 학교에 적응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중3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아들이 외고에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중학교는 그냥 평범한 공립학교였는데 거기서 외고를 가는 학생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의 기대가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은 외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외고를 가지 않겠다는 거냐? 선생님 말로는 충분히 합격할 만하다고 하던데. 외고는 거기 안에서 내신 따기도 힘든 것 같아요. 날고 긴다는 잘하는 애들만 모인 곳이라서요. 그냥 인문계학교 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들은 덤덤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했어요. 외고 합격 현수막을 교문에 걸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아들은 경쟁을 피하려고 외고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학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외고는 학비가 비싸요. 다 사립이잖아요. 네가 왜 돈 걱정을 해? 아빠도 열심히 일하시고 엄마 분식점도 괜찮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외고 학비 감당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외고에서는 수시로 많이 대학에 가는데 일반고가 외고나 자사고에 비해 밀리지만 수능은 공평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시 생각해서 수능 공부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꼭 학비 아니더라도 외고는 크게 생각 없어요, 엄마. 중3 때부터 철이 들어 말을 어른스럽게 하는 게 참 어떻게 이렇게 속이 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아들이었기에 그 말처럼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족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갔던 남편, 정전이 났던 동네에서 전봇대 전선을 수리하던 남편이 감전사고로 그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앞이 캄캄했어요. 정말 갑자기 세상 모든 불빛이 나간 것처럼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고 눈을 뜨니 아들과 딸이 양옆으로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나눈 인사. 오늘도 수고해라. 잘 다녀와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충격이었지만 사인이 감전이라니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저미는 듯 아파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거,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책임진다고 일만 하다가 떠나버린 듯하여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중학생인 딸을 생각하면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 그게 남편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저라도 그 뜻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힘든 시기 아들은 버텨내었고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을 1년 다니고 군대에 간 아들, 그리고 딸은 20살이 되어 저의 분식집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거든요. 저희 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스름돈 3,000원이요. 왜 3,000원이에요? 왜? 맞잖아. 아니, 이상한 누나다. 3,000원이 아니라 3,500원을 주셔야죠. 아줌마, 이 누나가 거스름돈을 적게 주려고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얼마 줬고 뭐 시켰지? 제가 음식을 만들 때 딸이 계산대를 맡곤 했는데 가끔 계산을 틀려서 거스름돈을 잘못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것은 손님이 알아채고 따지니 다시 바로잡았는데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줬을 때는 그냥 말없이 그 돈을 쓱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1,000원 아니면 500원 단위로 다 가격이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헷갈려? 몰라. 나 계산 안 해. 어려워. 그러면 뭘 할 건데? 뭘 배울 수 있어? 김밥 마는 게 나을 것 같아. 튀기는 건 싫어. 뜨거워. 무서워. 그러면 김밥 마는 거 가르쳐 줄 테니 한번 잘 따라해봐. 도저히 딸한테는 계산하는 일을 맡길 수가 없었고 김밥 마는 것, 글을 서빙하는 것, 탁자 치우는 것, 간단한 일을 맡겼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걱정이 되었는데 20살이 넘어서도 이러니 계산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아주 사소하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미심쩍은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 병이 갑자기 녹아버렸어. 뭐? 병이 녹아? 페트병이 흐물흐물 이상해졌어. 영희야,
그렇게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 넣으면 어떻게 해? 거기에는 뜨거운 물 담는 거 아니야. 왜? 저번에 카페에서 받은 컵에 뜨거운 커피 부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때는 컵에 얼음이 들어있었잖아. 지금은 그냥 뜨거운 물만 부은 거고. 아니, 왜? 똑같이 뜨거운 거 부었는데 이 병은 왜 안 망가져?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일요일 오후 딸과 함께 집에 있는데 집이 서양이라 오후에 햇빛이 너무 들어오는 겁니다. 딸이 손부채질을 하는 걸 보니 더운가 싶어서 커튼을 쳤죠. 더운데 커튼을 왜 쳐? 커튼 치면 안이 더워지잖아. 보온하는 건데 왜 커튼을 쳐? 햇빛이 너무 들어오니까 햇빛을 가려야지. 그래? 커튼을 치면 집이 더워지는데? 일상생활 기본적인 상식에서 종종 저를 당황시킬 때가 많았고 저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무사히 전역을 했고 복학을 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딸은 23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아들이었지만 가족 문제였기에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했죠. 영수야, 엄마 생각에 영희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왜? 영희가 어디 아파? 너 군대 가 있느라 영희랑 떨어져 있었지만 엄마는 영희랑 내내 같이 있었는데 20살 되고 나서 쭉 가게 일도 하는데 아무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지능검사요? 그래. 옛날 어른들이 7푼이다 8푼이다 그랬는데 그게 꼭 10달을 못 채우고 7삭둥이 8삭둥이로 태어나 좀 모자란 애들한테 7푼이 8푼이 농담으로다가 그리 불렀는데 아무래도 영희가 그런 것 같아. 검사를 받아야 하겠지? 좀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정말 네 아빠 그리 돌아가시고서는 너무 사는 게 바빠서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하잖아요. 딸한테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차분하게 아들과 함께 설명을 하는데 딸이 절대 병원에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빠까지 왜 그래? 내가 바보야? 오빠 서울대 다니고 똑똑하다고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오빠가 남들보다 지나치게 똑똑한 거지.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왜 나를 아픈 사람처럼 보는 거야? 엄마도 오빠만 좋아하고 안 똑똑한 사람은 자식도 아니야? 나 병원 안 가. 절대 안 가.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영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한테는 오빠도 영희도 다 똑같은 자식이지. 똑같이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엄마가 영희 너랑 떨어져 지낸 적도 없고 너랑 매일 같이 지내는데 그거 아니야, 영희야. 거짓말. 엄마는 거짓말쟁이. 내가 작은 거 하나 까먹고 실수해도 막 슬픈 표정하면서 나 눈치 보게 하잖아. 난 어려서부터 수학이 어려웠는데 내가 계산 좀 틀린다고 막 뭐라고 하고 엄마는 내가 가게 일도 열심히 돕는데 서울대 다니는 오빠만 최고지? 영희야, 그건 오해야. 오빠랑은 전혀 상관없어.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영희 잘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지. 나 때문에 아니잖아. 엄마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어찌나 완강하게 버티고 난리를 치는지 기간을 두고 몇 번을 더 말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멍하고 말이 없기는 해도 하라는 걸 곧잘하고 순둥순둥 말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다 컸다고 저리 말을 하네, 엄마. 저렇게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있겠니? 정말 걱정이다. 딸한테 잘해주고 또 딸의 기분이 좋아 보일 때면
슬쩍 검사 이야기를 꺼내는데 딱 병원 검사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검사라는 말을 숨기고 재미있는 퀴즈 게임하러 가자고 데리고 나가 간신히 병원 앞까지 갔는데도 또 거기서 병원을 보자마자 도망쳐버리고 그런 줄다리기가 5년 가까이 계속되었어요. 분식집 장사를 계속하며 딸과 보이지 않는 씨름을 하는 동안 법공부에 매진했던 아들은 사법고시 통과 후 연수원 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남편이 떠난 뒤였다고 해요. 당시 하청 소속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 남편이었는데 원청의 책임은 하나도 인정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아들은 검사가 되어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특히 노동 쪽에 관심이 많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들이 목표로 했던 검사가 되기 위해 차곡차곡 한 걸음씩 나아갔고 검사 시험을 통과해 임용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영수야. 네가 정말 검사가 된다니. 아빠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가신 게 마음이 아파요. 너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에 소질 보이고 할 때 아버지가 그랬었다. 영수 뒷바라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영수 큰 인물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여보, 영수 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죠? 당신 아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뤘어요. 당신이 여기 있었음 얼마나 좋았을까? 한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거라 믿었어요. 아들은 정식으로 임용이 되었고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 밥을 해먹이고 그랬는데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 아들은 따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검사가 되어 그리 바쁜 와중에도 집에 전화해 저와 여동생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는 효자 아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무렵 20대 중반이 넘은 딸한테서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분식집 일 돕는 거 말고는 달리 다른 걸 하지 않던 애인데 언젠가부터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를 앉아있더라고요.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 무슨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딸이 그동안 저렇게 집중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거든요.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임이라지만 딸이 몰두하는 게 생겼다고 하니 그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주말에는 외출도 종종 하더라고요. 게임에 빠져 지낸 지 6개월 후 딸이 갑자기 저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 남자친구 있어, 엄마. 나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뭐? 남자친구? 연애를 한다고 영희 네가? 엄마는 여태 몰랐어? 눈치가 없는 거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너 주말에 예쁘게 하고 나가길래 내가 슬쩍 물어봤을 때 너 그냥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친구 만난다면서. 친구를 만난 적도 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뭐? 결혼? 예, 얼마나 만났는데. 아니, 어떻게 만났는데. 너 아직 20대 중반 젊은 나이인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늦게 한다고 하는데 뭐가 급해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해. 나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는 사람이야. 이 남자 같은 사람 앞으로도 내 인생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희야, 너 맨날 엄마랑 같이 분식집에서 일했는데 그 남자를 어디서 언제 만났냐 말이야. 인터넷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 게임하다가 알게 됐어.
게임할 때도 우리가 한 팀으로 무척 잘 맞았거든. 그래가지고 쪽지로 대화도 많이 했는데 밖에서 보자고 해서 만났어. 한참 전에. 근데 엄마, 인터넷으로만 대화를 했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 막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나이랑 뭘 다 속였으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닌 거야.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거야. 완전히 내 이상형이야.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너무 좋대. 내가 이상형이고 나밖에 없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만나다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집이 센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막아서는 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엄마한테도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후에 분식점으로 딸이 만난다는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신욱이라고 합니다. 영희 씨와는 6개월 정도 알고 지냈는데 참 저희가 관심 분야 취미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잘 맞아서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엄마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떤 나쁜 놈이 순진한 내 딸을 꿰어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멋대로 그놈을 상상했는데 허우대가 멀쩡하고 훤칠하니 또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좋은 남자가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사실 저희 딸이 맹한 데가 있고 달리 보면 순진한 것인데 얼굴은 곱고 예뻤거든요. 우리 딸 얼굴에 반한 것인가. 사실 제 딸을 생각하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치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 이 남자가 아는 건가 걱정이 되었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웬 상상 속의 남자를 말하는 건가 했는데 분식집까지 찾아와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딸한테도 잘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군요. 엄마한테 신욱 씨가 인사드렸잖아. 나도 다음 주에 신욱 씨 집에 인사 가려고. 엄마, 신욱 씨도 우리처럼 아버지가 안 계시대. 엄마랑 둘이 살고 있대. 그 집도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사별하신 거래? 사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냐고. 그거까진 모르겠어. 그냥 집에 안 계시대. 멀리 가셨대. 사별인지 이혼인지 집마다 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너무 꼬치꼬치 신문하듯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문은 검사인 우리 아들이나 하는 것이지 제가 할 건 아니었으니까요. 딸은 그 다음 주에 그 남자 집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어찌나 표정이 밝은지 전 우리 딸이 태어나 그때만큼 기분이 좋고 행복해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신욱 씨 엄마 되게 좋으셔. 엄청 친절하고 그리고 착해. 천사 같은 분이야. 그래? 그 집 어머니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나보고 엄청 착하대. 뭐라더라? 요새는 여우 같은 애들이 많은데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순하고 심성이 고운 게 제일로 마음에 든대. 그리고 나 분식집에서 엄마 도와서 일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분식집을 그리 오래 했냐면서 얼마나 손맛이 좋고 음식을 잘하면 오래 장사를 하냐고. 나도 엄마 닮아서 요리를 잘하겠다고. 그것도 참 좋다고 하셨어. 아주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 같구나. 뭐 보태서 말한 것은 아닐 테고 푸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영희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나? 거봐, 나 기억력 좋아. 똑똑하지? 이제 나 바보로 생각하지 마. 엄마, 난 평범한 사람이야. 남들은 내가 착해서 좋다고 하는데 엄마만 맨날 나 걱정하지? 엄마가 걱정하는 건 영희가 엄마 딸이니까 아끼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엄마는 우리 영희가 행복하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딸은 아주 연애에 푹 빠졌습니다.
분식집에 남자친구인 청년이 가끔 놀러왔고 딸 역시도 예비 시댁인 집에 자주 놀러 가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가는 게 피해라도 끼칠까 염려스러워 물어봤지만 그 집에서는 아들만 키웠는데 딸이 생긴 것 같아 좋다며 올 때마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매번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딸이 그 시댁에 간다고 할 때마다 과일이며 이거저거 챙겨주었어요. 연애를 하면 예뻐진다더니 그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더라고요. 원래도 얼굴이 고운 딸이었지만 꾸미고 하니 제 딸이지만 참 예쁘더라고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말을 하니 놀라더군요. 영희가 누구를 만나요? 어떻게?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영희도 제 짝을 만났나 보더라. 세상이 좋아지니 남녀가 만날라 치면 그렇게도 만나네. 엄마가 만나보셨어요? 괜찮은 사람인지? 벌써 몇 번이나 만나봤지. 분식집에도 자주 놀러오는걸?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게 꼭 젊을 때 네 아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괜찮은 총각인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결혼이요? 그래. 영희가 결혼하고 싶대. 그 남자는 그 집에서는 영희 잘 알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그 부분. 그것도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건 중요한 거니까 숨기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 어렸을 때부터 느리고 좀 그런 구석이 있었다고. 나이 들면서 차차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보통 사람 같지 않게 행동을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데 괜찮겠냐. 그리 말을 했는데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 그걸 다 안다고요? 그렇대. 그냥 처음에 순박하고 순수하구나 그랬는데 왜 오래 만났는데 모르겠어. 가끔 상식 밖의 행동을 당연한 듯 하는데. 근데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참 착한 게 그냥 영희 자체를 좋아한다고. 사랑하고 많이 아낀다고.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가르치면 되고 사는데 큰 문제 없다고. 부족한 거 서로 메워주며 사는 게 부부 아니냐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다 있네요. 아무튼 엄마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그 사람 말처럼 잘 살면 엄마 한시름 놓지. 너는 별일 없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척 바빠요. 검사도 일반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책상에 결제해야 할 서류 한가득 쌓여있고 사건 기록 꼼꼼하게 읽고 뭐 처리하다 보면 저녁은 아주 금방 지나가요. 먹는 건 잘 챙겨 먹고 사니? 혼자 사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 괜찮아요, 엄마. 주변에 맛있는 식당도 많고 혼자서 밥도 잘 먹어요. 어딜 가도 엄마 밥보다 맛있는 밥은 없지만 조금 한가해지고 하면 갈게요. 그래, 아들. 바빠도 건강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말고. 참, 몇 개월 뒤랑 한참 남았기는 한데 그래도 상견례는 올 거지? 그 집도 아버지가 안 계시대. 그래서 아들이랑 엄마 둘만 나온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겠구나. 시간 내볼게요. 아들 말을 들으니 검사도 아주 업무 강도가 높은 직업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서 딸을 불러 물어봤어요. 영희야, 네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그 예비 시어머니한테 오빠 이야기도 했니? 오빠? 오빠 이야기 뭐? 그러니까 네 오빠가 검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안 했는데? 정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 몰라. 오빠 있는데 그냥 멀리서 일한다고 했어. 무슨 의도로 말을 안 한 건진 모르지만 아마도 예전부터 오빠가 똑똑하다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있던 터라 검사라고 하면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혹시나 딸의 오빠 되는 사람이 검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뭘 노렸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제 오빠 직업을 말을 안 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옷도 새로 해서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딸은 오전부터 일찍 움직였는데 상견례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예약했습니다. 우리 사위 최신욱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나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예약룸에 갔죠. 아들은 화장실에 들린다고 했거든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예약룸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찰싹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예비 시모가 반팔 블라우스를 입은 딸의 팔 쪽으로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인연, 제대로 못해? 영희야,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딸한테 손찌검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이런 고급 식당에 모기가 다 있네. 모기를 잡으려다가 그런 건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오해라니? 처음에는 허둥지둥하던 예비 시모라는 여자는 이내 눈빛이 싹 달라지더니 저한테 그럽디다. 솔직히 사부인 되시는 분도 딸이 어떤지 아시지요? 많이 가르쳐야 하는 애인데 아주 찬실수가 많아요. 내가 오기 전에 뭘 맡겼는데 오는 길에 그걸 잊었다지 뭡니까? 아유, 예쁘다 예쁘다면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거는 뭐. 사부인께서 진즉에 가르쳤어야 하는 건데 내가 가르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는 순간 마침 우리 아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예약룸으로 왔어요. 아들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예비 사부인 그 여자가 아주 우리 아들 앞에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는데 사부인 그 여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김영수 검사가 여기를 어떻게... 우리 아들을 아세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미처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아들에게 조금 전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아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금 자세를 낮춰 오해였다고 앞에서 한 말도 날이다워 헛소리를 한 거라며 재차 사과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부인은 우리 아들을 거의 저승사자라도 본 마냥 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 남편 우리 딸이 시부라는 사람이 없다고 아들이랑 어머니 둘만 산다고 했었거든요. 이혼인지 사별인지 몰랐는데 멀쩡히 살아있더랍니다. 하지만 멀쩡히 돌아다닐 자유가 없는 곳에 있었죠.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와서 아들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억나요? 발령받고 얼마 안 돼서 맡게 된 사건이라서요.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네요. 뭐? 예비 시아버지가 감옥에 있다고? 얘는? 시아버지는 무슨 시아버지야. 그런 중요한 걸 속이고 결혼을 진행시키려고 하다니. 아버지가 그냥 집에 없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깜빵에 있다잖아. 네 오빠가 담당한 사건이고 네 오빠가 직접 재판에서 구형을 한 사건이란다. 아이고, 어우, 기가 막혀서 내가. 그 집 아버지가 집을 떠나 멀리 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느라 집에 없는 거였죠. 남편의 재판을 갔던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형량을 구형한 검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설마 그 검사가 우리 딸의 오빠라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 그 검사를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 뒤부터는 아주 그 여자랑 아들 둘이 쌍으로다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연락이 오더군요. 사부인, 오해가 있으셨어요.
우리 영이 저리 얼굴도 곱고 예쁜데 조금 굼뜨고 그런 게 제 마음이 아팠거든요. 다 영희를 딸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가르쳐보려고 그랬던 거지 다른 마음은 없었네요. 김영수 검사가 영희 오빠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영희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은 이 부족한 저의 잘못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쪽 남편 형량 구형한 검사라고요. 검사 집안에서 범죄자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 게 지금 말이나 돼요? 어쩌면 그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일륜지 대사인 혼인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아휴, 뻔뻔해라. 그리고 딸이라면 그렇게 안 하지요. 어디 남의 집 귀한 자식 몸에 손을 함부로 올립니까? 이게 다 우리 영이 구해내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네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딸한테도 그쪽 아들이 매달렸지만 딸도 마음이 딱 굳었더라고요. 시모라는 여자가 처음엔 잘해주더니 점점 하나하나 잘못을 지적하면서 꿀밤을 때리고 그래서 사실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당연히 그 남자와 파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자기를 생각하는 가족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았죠.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하더군요. 그 판정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딸이 스스로 부족한 것을 받아들였고 열심히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을 때에는 부모 혹은 주변 사람과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와 아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야,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와 오빠는 너를 사랑해. 넌 소중한 보물이야.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열심히 치료받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엄마, 오빠, 고마워. 내가 고집을 피운 바람에 늦었지만 열심히 할게. 나는 엄마의 소중한 딸이고 또 오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비록 딸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 일을 모두 겪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딸이 그래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전히 딸은 저와 함께 분식집일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하나하나 발전해가는 모습, 부족하지만 저한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딸이랍니다.